안녕하십니까, 조영관입니다.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는 세금을 내지 않아 초래되는 불평등의 간격을 메우겠다. 우리만큼 세금 논쟁이 뜨거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적어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부자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서라도 해나가겠다고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밝혔는데요.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으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구호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증세냐 아니면 복지 축소냐, 이젠 솔직할 때가 됐습니다. 정결단이 어려우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 의견을 묻고 들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시사병법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총리를 비롯한 내각 개편안을 발표했죠. 기대했던 국민 체감과 새로운 변화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전원책 변호사 조수진 정치부 차장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조 차장이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아주 갑자기 오전 10시에 인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갤럽이 매주 한 번씩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네. 네. 지난주에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5%였는데요. 네. 이번에는 30%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5%포인트가 빠진 건데요. 이 지지율 30%라는 것은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최저치. 네. 네. 그리고 또 10명 중에 그렇다면은 7명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받아들여지고요. 그렇죠. 적신호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50대 이상의 연령층의 지지율도 급속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령대를 분석해 보니까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나마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은 곳은 네. 60대 이상만 아. 60대 이상만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인적 쇄신 카드를 조금 앞당길 수밖에 없지 앞당겨서 않느냐.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 발표를 보시면서. 불행하게도 제가 지난주에 네. 이 정부장님에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네. 말씀드렸는데 이 참 콘크리트 지지표라고 할 수 있는 콘크리트 최바닥이 아마 25%일 거예요. 네. 어쩌면 2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반전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빼낸 칼이 오늘의 인사 쇄신이 아니겠느냐. 네. 근데 국민들이 이 정도를 가지고 쇄신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선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이완구 총리. 네. 그리고 김기춘 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그대로 유임. 네. 내쫓지 않겠다. 네. 그리고 특보단 설치. 네. 이것으로 압축이 될 것 같은데 이완구 총리는 이미 에드블룬을 띄운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심지어 작년 한 10월경부터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 대통령이 지금 친정 체제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네. 친박의 핵심이니까. 네. 또 그리고 김기춘 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내쫓지 않겠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보기에는 박 대통령이 통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김기춘 실장은 완전히 교체 안 하겠다라고 보고를 받은 건 아니죠. 당분간 유임 이랬는데. 네. 지금 국민들이 늘 하는 얘기는 이 시스템 바꾸라는 것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좀 참모들하고 토론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장관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국민들하고도 좀 자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네. 이런 시스템을 바꾸라는 것인데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문고리 3인방과 김기춘 실장도 교체를 하고 네.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네. 이런 요구였는데 이번에 김기춘 실장을 그대로 유임을 시킨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이제 승진을 시키는 역할이고 네. 또 그리고 특보단을 임명을 했는데 내가 이번에 특보단에 그 언론계에서 두 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신문사에서 한 분, 방송에서 한 분 이렇게 특보를 임명하고 전 검찰총장을 네. 그 민정수석으로 또 민정특보로. 네, 뽑았어요. 제가 이번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마음에 드는 인사가 하나 있다면 정책조정실장. 예, 그분 외에는 나는 마음에 드는 인사를 못 봤습니다. 정책조정 수석. 네. 예, 그래서 정말 참 답답하다. 예, 네. 국정기획을 정책조정 수석으로 바꾼 것은 잘하신 것 같고. 예, 그렇게 바꾼 거죠. 네. 근데 유민봉 수석이 예. 그러니까 경질이 된 거죠. 물러나게. 근데 이완구 총리가 임명되니까 지금 당장 오늘 아침부터 여러 언론에서 뭐 새로운 대권 후보다는 말도 있고 네. 이분이 또 직언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친박의 핵심으로서 직언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말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뭐, 그리고 예.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출신이 대통령 된 적이 없습니다. 늘 총론성으로 지금 대권 후보 말은 떠돕니다만은 그 국무총리는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총론을 일반적으로 한번 쭉 짚어주셨는데 지금부터 한번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총리 내정자의 내정 소감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예, 저녁 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의 공직의 마지막 자리다라고는 그런 각오와 함께 수락을 했습니다. 야당을 이기지 않는 그런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 대통령께 쓴소리와 직언을 하는 그런 총리가 되어야 된다. 네. 자, 조 차장. 네.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 박 대통령하고도 뭐 인연이 상당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 대망론에 들어갈 법한 또 후보군이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완구 원내대표의 총리 발탁은 네. 어떤 시간의 문제였다. 네. 주로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이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도 소폭 개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제 5월쯤에 네. 어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큰 틀의 개각에서 그때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렇게 예상을 관측이 좀 했었는데 나왔었죠. 네. 예, 정치부 기자들의 관측 참 빗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완구 원내대표 하면 그동안에 계속 포스트 JP다. 이렇게 네. 들렸습니다. 예. 지역구 역시 충남, 부여, 청양. 네. 이것이 예전부터 김종필 전 네, 전 총재의 총재, 지역구였죠. 예, 네. 그래서 포스트 JP로 불렸는데 네. 정말 포스트 JP가 된 거 아니냐. 똑같이 네. 국무총리로 발탁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충청을 상징하는 네. 어떤 정치인이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1974년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네. 이때 그 이완구 이완구 후보자가 경제기획원의 사무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완구 원내대표 후보자는 원래 그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일을 하다가 네. 나중에 경찰로 그렇죠. 전역을 한 네. 아주 이례적인 경력의 소유자고요. 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는 바로 2009년이죠. 네. 이 세종시 그렇죠. 원안을 고수하느냐, 네. 아니면은 당시 충남지사였거든요. 도지사였는데 그죠? 네. 충남 도지사를 던지면서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 네.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원칙 고수 네. 이 점과 맞아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핵심적인 친박 인사가 됐다. 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굉장히 중시하는 정치인인데요. 네. 이완구 원내대표의 자서전도 제목이 원칙에 관해서입니다. 네. 통하는 바가 아주 많은 총리 후보자인데 뭐 아까 뭐 쓴소리도 하겠다, 직언도 하겠다,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자리에 임하겠다,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방송을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보실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바로 그 세종시 문제로 모 방송에서 그때 심야에 네. 분 토론을 할 때 이완구
그 당시 충남지사와 언쟁을 한번 붙였던 붙었죠. 사람. 예, 언쟁을 한번 했죠. 네. 예, 그래서 그 언론까지도 보도가 됐던 그 사건이었는데 이분이 저는 직언을 한다, 쓴소리 한다는 것은 그 솔직히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이 총리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서 그 큰 문제가 터졌던 게 바로 이회창 총리 시절 네. 딱 한 번 있었죠. 네. 그리고 나머지 총리는 대통령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대독 총리가 되느냐, 정말 장식하는 실세 꽃 총리가 되느냐. 네. 실세 총리라고 해봤자 노무현 이해찬 이해찬 총리는 실세 총리라는 소리를 그때 들었죠. 외에는 실세 총리 얘기가 거의 없었죠. 예, 대부분 다 대독 총리였고 네. 조금 이제 자기 정책을 들고 들어갔던 게 바로 정운찬 총리가 네. 이 세종시를 옮기겠다는 것을 그 MB에게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그 얘기를 총리 내정 발표를 하자마자 터뜨려 버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나오신 분이 됐는데 그 외에는 글쎄 저는 그 본 바가 없어요. 더욱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정홍원 총리가 그 이미 사표를 쓴 지 오래됐습니다만 네. 사표 쓰기 전에도 주례 회동이 없었습니다. 예, 그 대통령이 보기에 총리는 수석 참모거든요. 네. 우리 지금 대통령제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네. 대통령을 보좌를 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인데, 헌법에 적혀 있는 총리의 역할인데 수석 참모인데 수석 참모를 보는 것이 그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석상이나 볼까 주례 회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쓴소리를 할 기회가 있고 직언하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 통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이 설령 이완구 총리가 난 정말 직언하고 싶다 이렇게 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불가능할 겁니다. 만나지 못하면 직원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총리와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가 다 여당의 대표를 지냈거나 원내대표를 지낸 분들이 일단 전면에 다 포진하는 그런 양상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내각 정치인 트로이카 체제가 딱 구축이 된 건데 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예, 그동안에는 이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는 이 친박 인사들이었고,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리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네. 힘을 발휘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완구 원내대표를 국무총리로 네. 발탁을 해서 이 정치인 내각 트로이크 체제가 구축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청 관계는 조금 원활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분 간의 어떤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김무성 대표와 그 이완구 원내대표, 네. 대표와 원내대표에서는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2013년이죠.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함께 들어온 재보선 동기라는 그렇죠. 네. 네. 그 점은 좀 흥미롭고요. 네. 그렇지만은 이 지금 금방 우리 전원책 그 네.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가 소감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하나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가감없이 전하겠다. 네. 두 번째는 야당과 싸워서 이기지 않겠다. 두 가지인데요. 예, 정치권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겠다는 부분에서는 그다지 높은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친박 인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김무성 대표와의 그동안의 관계에서도 늘 대통령을 변호해서 김무성 대표와 싸우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고요. 다만 야당과의 관계는 좀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오늘 그 이완구 후보자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고요. 네. 그리고 그 총리 지명 발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만 9시 50분쯤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네. 이런 것이 그래도 이 소통. 겉으로라도 굉장히 노력하는 예, 모습을 보여줬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최경환 부총리와 황우여 부총리를 이완구 총리가 물론 그 아래 뭐 분명한 상명하복 관계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장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상명하복 관계 맞죠. 우리 헌법상 상명하복이죠. 대통령의 네.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는 네. 당연히 상명하복 관계고 네. 통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통할이란 게 뭡니까? 네. 좀 더 관장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당에서 한때 황우여 대표 체제 때 네. 우리 그 이완구 총리 후보의 그 위치 네.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아주 재밌게 됐죠. 네. 이완구 총리 밑에 그 황우여 교육사회부총리 또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돼 있죠.
그런데 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는 대통령제에서 보기 드물게 네. 의원이 그 장관과 겸직이 가능한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대통령제와 접목을 시켜놓지 않느냐. 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네. 뭐 당에서 그 총리가 들어가고 부총리 둘 다 들어가는 것 이거 괜찮습니다. 우리 친박계 핵심들이잖아요. 네. 그럼 당에 남아있는 이제 친박계는 윤상현, 김재원, 홍문정 이 정도예요. 예, 청와대와 직접 교류가 가능한 친박계는. 네. 그래서 괜찮은 건데 이걸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원칙에 미루어 보면 네. 굉장히 우스운 모양새가 됐죠. 이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원내 리딩플로 원내 대표를 미국 같으면 이제 중앙당이 거의 그 사무총장제 대변인제 이런 게 없으니까 원내 대표가 당의 영수예요.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자기 수소 참으로 뽑아버린 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한두 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대통령제에서 원내 대표를 글쎄 이 여당을 이 청와대가 뭐 우습게 봐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든 원내대표를 그 총리로 뽑아 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여당 자체를 청와대가 좀 폄하해 보는 것 아니냐. 지금 처음이죠. 현직 임기 수행 중인 원내대표를 지금 내각으로 끌어온 건 처음 아닙니까? 네, 처음입니다. 다만 임기가 한 5개월 남았잖아요. 4개월. 아니, 전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나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는 것으로 아. 아는데. 2006년에 이제 열린우리당의 당의장, 그때는 이제 대표였죠. 예, 당의장이었군요. 예, 정세균 당의장을 갑자기 예.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네, 네. 예, 당의장직을 버리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장관으로? 합니다. 네, 네. 그때 여당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네. 여당 알기를 청와대의 거수기당으로 본다. 그런 말이 반발이 그때 많이 심했습니다. 나왔죠. 네.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금방 전 변호사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원내 총무를 원내 대표로 격상시킨 것은 원내 중심으로 가라. 그렇죠. 이런 뜻에서 대표를 붙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원내 대표를 느닷없이 임기 중단에 발탁을 했다. 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 어떤 당 중심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힘을 받지 돌아가기가. 못하는데 네. 문제는 여당에서 하도 당청 소통이 그동안에 너무 안 되니까 네. 바로 지금 당장 어떤 반발보다는 조금 당청 관계가 변화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기대가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습니다. 보면 여당이 참 좀 불쌍하다. 네,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대목이 바로 이제 그 문고리 3인방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일단은 3인방은 다 청와대 내에는 있는 거죠. 네. 한 명만 마지막 뭐랄까요? 문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호성 비서관이만 남고 나머지 2명은 이제 업무가 조정이 되는 거죠. 이 대통령이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그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하나는 특보단을 곧 가동한다. 네. 두 번째는 청와대를 개편하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폭 개각을 하겠다는데 네. 일단 소폭 개각 제 네. 관측이 틀렸고요. 네. 그리고 이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과연 이 문고리 3인방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취가 결정이 날 것인가. 네. 이게 유일한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분간 유임이란 얘기가 이미 네. 오래전에 굳어졌기 때문에 네. 이 3인방의 거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대로 유임입니다. 네. 다만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이 권한만 배제를 했습니다. 네. 총무비서관 그대로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의 거취인데요. 제1부속실과 제2부속실은 통폐합이 됐습니다. 통폐합이 되는 거죠. 사실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부속실, 영부인의 업무를 관장하는 이 부속실은 그동안 안 없어진 게 오히려 좀 늦은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1부속실과 2부속실이 합쳐져서 네. 이 통폐합된 부속비서실의 총책이 다시 정호성 비서관이 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권한이 강화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네. 1, 2부속실을 다 챙기는 그런 그렇습니다. 비서관이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고리 3인방 중에 어떤 서열이 넘버1이 됐다. 네, 이런 평가도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봉근 비서관. 제2부속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뭐 경찰 인사에도 관여를 했다든지 또 어떤 그 3인방, 문고리 3인방으로 일컬어지면서 잡음이 많이 나왔는데 과연 국정홍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건 네.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번에 네.
그 이준석 씨 그 고자질 사건, 네. 그 고자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관여했던 분도 홍보수석실에 있었잖아요. 예, 네. 업무 예, 행정관. 업무행정관. 네. 그런데 안봉근 씨가 그쪽으로 옮긴다. 네. 하는 것은 묘한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네. 그리고 어떻든 지금 청와대는 물리적으로 네. 이 문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게 돼가 있어요. 네. 대통령의 집무실 옆에 비서실이 전혀 없거든요. 비서동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수석 비서관들이 뭐 보고할 게 있으면 서류를 들고 가서 그 문고리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네.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부르지 않는 한은 네. 항상 거기서 이제 가드를 딱 내려놓고 네. 뭐냐? 이건 놓고 가시라. 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역할을 다시 정호성 씨에게 맡겼다면, 정호성 비서관에게 맡겼다면 문고리는 살아있다. 이제 이런 드라마가 또 되겠죠. 이 궁중 드라마라는 억을 안 보이게 하려면 네. 대통령께서 그래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지금 이게 궁중으로 보이는 이유는 말이죠. 네. 이 문고리 3인방이 있다라거나 그 김기춘 실장이 있다라거나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 스스로 절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서관과 자. 직접 늘 토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그 궁중은 안 보이죠, 대목 그게. 때문에 이제 도입한 게 특보고, 그 특보를 지금 4명 임명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눈에 띄는 게, 뭐 다른 특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민정특보라는 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민정특보 들어보셨어요? 과거에는 없었죠. 과거에는 예 없었는데 이번에 그 이재명 전 검찰총장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법조계에서 이명재? 네, 참 예. 그 이명재 전 예. 총장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신망이 참 높고 네. 이 잡음 없이 그 검찰총장직을 수행을 했던 분으로 네. 평가를 받는 분인데 이분이 상당히 이제 연수도 높고 네. 그런데 사실 민정수석보다 새까만 선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을 그렇죠. 민정수석은 지금 비서관에서 승진한 이분을 케이스고. 지금 민정특보로 해놓으면 이제 옥상옥이라는 소리가 당장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법시험 걱정이고. 개수가 19개나 차이가 납니다. 예. 예. 그런데 나머지 또 특보분들이 특보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물론 방송에서 한 분이 오시고 신문에서 한 분이 오시는데 네. 그분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정황을, 네. 정정을 자세히 대통령과 쉽게 말하면 토론이 가능하겠느냐. 네. 그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일 겁니다. 네. 문제는 말이죠. 지금 특보라고 하면 예컨대 미국의 안보 보좌관 같은 그런 네. 역할을 우리는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우리 특보들은 이 봉급이 없는 네. 일종의 그 명예직입니다. 지금 명예직, 무보수 명예직으로 돼 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비상근입니다. 예, 비상근으로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원할 때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이제 어떤 얘기가 있고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역할을 이 네 분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명재 민정특보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검찰 내에서 뭐 신망이라든지 어떤 그동안의 그 수사를 맡았었는지. 네, 이명재 민정특보 하면 대표적인 특별수사통 검사입니다. 네, 바로 전두환 정권 때 아무런 잡음 없이 장영자 그 어음 사기 사건에 대해서 아주 그 어떤 특별수사의 모범적인 그런 네. 답안을 내놨다. 이런 네. 평가를 듣는 분이고요. 하여튼 당대 최고의 검사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 사법시험 10회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72세고 네. 지금 2001년에 공직을 떠났기 때문에 네. 공직을 떠난 지가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과는 이 같은 고향이란 점이 좀 걸림돌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같은 경북 출신이 출신입니다.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가장 이번에 청와대에서 문제가 됐던 게 내부 감찰. 네. 이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청와대 기강회의가 만천하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이 청와대 기강을 바로잡을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그럼 개편이 됐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지역, 그것도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민정특보라는 옥상옥, 그리고 또 민정수석, 이거는요. 이 같은 지역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 불문율이 있는데 같은 지역에만 있다 보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렇게 다 연결돼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큰 허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단점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명재 전 검찰총장 하면 굉장히 그 후배들에게 늘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명망 있는 분을 이번에 그 특보로 임명했다. 이 부분은 네. 우리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만 네. 이명재 전 검찰총장의 스타일이 네. 누구에게 직언을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뭐 평가를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 다양한 같이 검찰 손해배들 함께 일했던 사이에선 어떤 그런 얘기들이 평가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재 전 총장이 분명히 존경을 받는 분이면 사실인데 네.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 민정수석실에서 강하게 네. 어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아쉽지 않은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정수석을 지낸 바 있는 문재인 의원이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지휘를 신설해서 검찰권을 장악해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시도다. 예. 이렇게 비난하고 나왔거든요. 이 민정특보가 앞으로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겠느냐에 네. 따라서 이제 평가가 또 달라지겠습니다만 네. 과거에 수많은 특보들이 있었는데 네. 민정특보는 없었거든요. 네. 미국에도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네. 예, 근데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에게 뭐 사법부나 검찰과 어떤 그 연계를 가지고 사찰을 하는 특별 보좌관이 있느냐? 네. 그거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민정특보를 세웠다는 것은 아마 청와대 기강 문제, 저는 뭐 네. 유출이 되고 대통령 표현으로 그대로 빌리자면 네. 찌라시 수준의 네. 금방 확인하면 다 되는 그런 문구이 만들어져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네. 그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 아마 이런 판단하라에 그런 것 같는데 제가 또 하나 짚을 것은 이번에도 TK를 너무 중용을 했어요. 네. 저는 아까 내가 이번 인사에 있어서 정말 반가운 인사는 현정택 정책조정 네. 이랬는데 그분도 DJ 정부 시절에 예. 그분이 경제수석을 DJ 했던 때, 분이죠. 예, 네. 경제수석을 했고 네. 이 경제학을 전공하고 네. 이 경제 관료로 쭉쭉 컸던 분이고 네. 또 KDI 원장까지도 지내신 분인데 네. 제가 평소에 그분이 쓴 글을 한 2편을 읽으면서 네.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야,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하고 네. 대단히 판단력이 있으신 네. 분이구나. 이런데 네. 이번에 난 영문이 제일 묻힐 줄 알았는데 네. 이번에 이 경제 살리기 네. 이 국정 기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조정실장으로 발탁이 됐으니까 네. 좀 더 정책 현안이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무특보는 이번에 포함이 안 됐는데 됐습니다. 정무특보 자리를 놓고 뭐랄까 물밑 무슨 암투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정무수석은 그대로 있고 정무특보를 온다면 다선 의원 출신이야 되고요. 또 여당을 비롯해서 야당과도 소통이 강한 사람, 이 적임자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벌써부터 뭐 삼선 의원 출신의 누구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서로 밀고 네. 당기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네, 드릴게요. 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리 정무수석 정말 문제입니다.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네. 정무수석이 지금 3번째인데 네. 제 역할을 못하니까 계속 네. 잡음이 나오잖아요. 네. 정무수석이 할 역할은 여당과 청와대 네. 그리고 또 야당과 여당, 네. 야당과 청와대 이 세 개를 다 조율하는 것이거든요. 네. 정무수석은 여의도 살아야지 청와대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정무수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イスラム国の皆さんにも申し上げます。検事はイスラム国の敵ではありません。釈放を願って、そしてイスラムの単身で渡った子です。どうぞ皆様のお力で検事の命を救ってください。 네, IS가 일본인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한 시한이 넘어갔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떨지 참 궁금한 상황인데요. 중동문제 전문가인 서정민 한국외대 중동아프리카학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서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IS가 일본인 인질 2명 살해하겠다고 예고했던 시간이 오늘 오후 2시 50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살해했는지 안 했는지 풀어줬는지 아무 소식이 안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IS 지역이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자신들이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을 전송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아직까지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의 어떤 협상 채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IS가 살해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예고를 해놓고 살해하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5명의 영국인과 미국인인지를 살해를 했고요. 네. 네, 이들 이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전혀 몸값과 관련해서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유럽 국가들에서 출신으로 피랍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들 중은 대부분 이제 몸값을 어느 정도 지불하고 네. 석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베 총리는 지금 몸값을 지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한 상태인데, 일본 정부가 지금 다각도로 지금 그쪽하고 협상을 시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네네. 그게 협상 루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일본 정부는 그 주변 국가들의 지도자, 또 네. 정부 관계자는 물론이고요. 지금 피랍 예상 지역의 부족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제 접촉을 하기 위해서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아베 총리는 분명히 몸값을 지불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협상 과정에서 좀 시간 여유가 생기면은 네. 어느 정도 지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느 나라도 몸값을 사실상 지불을 해놓고도 네. 얼마를 지불했는지 이런 것을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그 시리아로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김모군 네네. 때문에 저희들이 또 IS의 움직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김군 얘기는 혹시 더 들으신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상황이 현지에서 전해지진 않고 있고요. 네. 우리 경찰 조사 결과 김군이 출국 전에 IS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이나 대우에 대해서 많은 이 질문을 했었다라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김군이 이제 한국에서 본인이 중학교도 지금 다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소위 한국에서 출세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요. 이래서 좀 다른 대안으로서 다른 삶을 찾고자 지금 시리아로 간 것인데요. 상당히 안타까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소정민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두화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소정민 교수랑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IS가 일본인들을 살해했는지, 네. 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정부에서도 아직까지는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네. 상황이고요. 최초에 일본 정부는 이 유튜브에 이 영상이 처음 공개됐던 시간으로 72시간을 계산해서 오늘 2시 50분이 마감 시간이라고 유튜브에 생각했는데 최초에 공개된 시간. 일본에서 최초로 확인한 시간이죠. 확인한 시간. 근데 네, 이제 IS 측에서는 협상 시간이 2시다라고 밝혔는데 2시.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이후로 벌써 1시간 거의 2시간 이상이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전혀 네.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보니까 이 관련해서 일본에서도 네. 대외적으로는 전혀 몸값을 지불하지 않겠다. 또 네. 미국에서는 우회적으로도 몸값을 지불하지 말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또 영국 캐머런 총리와 통화를 통해서도 네. 절대로 몸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일본 정부도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요.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하는 흔적은 있고요. 음. 그러니까 일단 이슬람주의 반군이 확보한 IS 포로와 네. 교환하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네. 그 부분은 실패한 상황이고 네. 지금 어떻게든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본 정부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일본인 인질 참수 협박 소식을 들으면서 과거에 예. 한 10년 전 넘은 얘기죠. 김선일 씨가 예. 참수됐었잖아요, 당시에. 예. 그때 그 단체가 이 IS하고도 일정 부분 예.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알카에다도 그렇고 이런 조직들이 사실 핵심 네. 조직, 핵심 인물이나 아니면 수뇌부는 조금 바뀐다 하더라도 연속성이 있는 걸로 네. 지금 미국이나 서방 정보 당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종교 네. 그 근본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번에 IS가 더 위험한 건 어느 정도 영토를 가지고 있죠. 네. 영토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고 한 90여 개국의 사람들이 지금 가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몇 명, 그 한 나라당 사람 수는 적을 수 있어도 그래서 영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위험성이 크다고 서방 당국은 이 부분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지금은 원전을 그 네. 영토 안에 네. 원전을 갖고 있으니까 수입원이 일정하게 이제 있는 담보가 거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계속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포섭하기도 쉽고 인터넷에서 계속 홍보 활동을 해서 뭐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유인하기도 쉬운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전도 있고 저렇게 이제 인질을 통해서 몸값을 몇백억씩 그렇죠. 네, 그렇게 받아내고 그러면서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저 김군도 뭐 그거에 현혹이 돼서 지금 아마 가 있을 것으로 좀 우려가 네.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홍보한 걸 보면 뭐 진짜 혹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그 안에서 뭐 월급을 준다라는 것과 그 안에 들어오면 어떤 생활 처우를 해주겠다. 뭐 거의 무슨 무슨 지상 낙원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홍보 영상을 보니까 네. 사실 제가 봐도 와 이거 정말 새롭고 재밌다라고 느낄 정도로 네. 굉장히 홍보 동영상도 잘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 내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외로움을 많이 타고 사회에 네. 좀 부적응인 그런 청소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청소년들이 바라보면 마치 게임처럼 보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가서 나도 뭔가 폼나게 안에서 전사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충분히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너무 소홀한 대책을 세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김군이 최초의 인터넷을 통해서 그 트위터를 통해서 접속을 했던 게 작년 10월 4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터키 당국에서도 다른 국가에서는 뭐 IS와 관련이 있는 사람, 그렇게 네. 접촉을 시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각국 정부로부터 받는데 네.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그런 명단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김군이 갖고 또 킬리스라는 지역 자체가 시리아에서 뭐 국경에 한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그곳에 간다는 건 시리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너무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던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군이 지금 우리나라로 만약에 다시 네. 돌아오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뭐 그 부분에 그것도 관련해서 그 정리된 게 부분도 없죠. 거의 정리된 게 없는 게 아. 그러니까 시리아가 지금 어쨌건 여행 금지 국가이기 때문에 네. 여권법 위반 정도를 제외하고 뭐 IS를 뭐 법상 테러 단체로 규정하기도 힘들고 네. 기껏 해봐야 그러니까 범죄 단체에 가입한 혐의 정도가 될 텐데 사실 범죄 단체에 가입하는 혐의를 처벌하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조폭 단체 가입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입법 취지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정비 장치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라 필요하다. 앞으로는 이렇게 어쨌건 IS는 계속 전 세계의 뭐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런 홍보 활동을 하는데 지금 김군이 1호지만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2의 김군, 네. 3의 김군이 안 나온다, 뭐 보장할 수가 없기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가서 어쨌든 김군은 뭐 인질로 붙잡힌 건 아닌데 그렇다고 신변을 보장받을 수 네. 있느냐 그런 점이 하나 걱정이 되고 예. 또 우리 그 종교인들이 또 근처에서 많이 활동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또 예. 알려지지 않은 또 무슨 인질 예. 또 앞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사실 서방 당국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들이 훨씬 더 첨예한 대립을 예. 보이고 있는 거죠. 뭐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와일 지하드라는 단체 자체도 그 이름이라는 게 뭐 유일신과 성전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부분은 종교적인 것이어서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충돌하는 그런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이 종교가 계속 지속되는 한 해결책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정부가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인 인질이 나왔으니 사실은 우리도 인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충분히 지금 개연성이 말씀하신 있죠. 것처럼 네. 김군도 뭐 정말 저희가 거기 가담하기 위해서 시리아로 넘어갔는지 어떤지 지금 확인이 정확하게는 안 되고 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더 해봐야겠지만 거기 가담하러 갔다 그렇다 하더라도 김군이 마음을 바꿔서 네. 다시 탈출하고자 할 때 그럴 때도 다시 잡힌다고 한다면 네. 그 순간부터는 인질이 인질이 되는 되는 거거든요. 거죠. 네. 그래서 김선일 씨 아까 말씀하신 네. 김선일 씨처럼 그런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만들려면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뭐 사이버 보안법이라든가 대테러 방지법이라도 국내적으로라도 이 법을 좀 개정하고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라도 대책을 좀 마련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는 일본과 관련해서는 조금 저희가 아까도 뭐 패널들이 이제 대기실에서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지금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일본인 인질이 뭐 참수가 된다고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처형이 된다고 한다면 그를 계기로 해서 일본 입장에서는 자위대와 관련된 법을 좀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법을 하루빨리 입법을 해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해서 인질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법령을 좀 바꾸려고 하는 논리를 그런 시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번에 김군과 관련해서 왜 정부에서 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이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 트위터에 김군이 팔로워 수가 한 70명 정도 있는데 그 며칠 사이에 420명 정도 그러니까요. 한 5배로 확 늘었다는 대여섯 거죠. 배가 확 늘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청소년도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지금 현실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네. 지금 내가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걸 보면 네. 이게 역으로 잘못해서 막 영웅시화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을 철저히 차단할 필요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를 위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으로도 지금 전혀 공백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아이가 그렇게 뭐 IS에 가담하려는 아이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방만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더라도 앞으로 빨리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좀 아이들 만들어야죠. 심지어 아랍어로 뭐 그러니까요. 국회랑 저 트위터 소통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 된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예, 김군이 좀 빨리 좀 신원이 파악되고 좀 빨리 부모품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또 일본인 인질 2명도 예. 좀 무사히 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아주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통진당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석기 전 의원이 이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이면 16년 동안 이제 사회활동을 거의 사실상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뭐 그 전에 또 가석방된 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가석방될 가능성 이것도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옛 통진당 핵심 주도 세력 중에서는 이석기가 없으니 제2의 이석기, 제3의 이석기를 또 누군가를 내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제 사실 그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사실 그 위헌정당에서 한 결정이 나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로의 실체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판단을 했고 결정을 했고 또 거기에다가 이석기 의원의 활동도 내라는 뭐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엿보이는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이후에 대법원의 그 판결이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법조인 관점에서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완벽하게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대법원에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의 양의 차이나 볼 수 있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닥 모순되는 건 아닌데 이걸 외부적으로 바라보면 통진당 구통진당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거 봐라. 이게 내란 음모도 아니고 단순히 이석기 의원의 개인 선동 활동 그러니까 개인 일탈 활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결국 공안 당국을 이렇게 공안 사법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탄압한 거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잠깐만 속보만 한번 전하고 가겠습니다. 북한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엄청난 제한은 아닌 것 같아요. 오이사 조치 해제를 원래 그 전부터도 계속 저걸 요구해왔기 때문에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말씀 계속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안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석기 의원에게 뭐 9년형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이 이석기 의원이 아로의 실체가 인정이 되건 안 되지 않건 간에 어쨌건 국가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폭동을 하려는 의지를 전부 갖고 있었다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이번 헌재 결정과 사실 다른 게 아니고 헌재 결정은 이석기 의원의 활동 외에도 과거의 부정경선 문제나 그다음 기타 강령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알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석기 의원 관련해서는 뭐 가석방 말씀도 하셨고 뭐 극단적으로 특별사면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북한과의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관련성, 그걸? 북한과의 관련성이 네. 있고 이렇게 있다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시도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문재인 민정수석이 이석기 전 의원을 그 전에 예. 그 특별 사면을 해줬죠. 그렇죠. 해줬죠. 아, 당시 민정수석 시절에. 민정수석 네. 시절에 뭐 민정수석이 하는 건 아닌데요. 네. 사실 특별 사면 명단은 어떻게 하냐면 뭐 법무부에서 올라온다고 하지만 네. 실무는 대통령 네. 그리고 민정수석 네. 그다음에 이제 법무비서관 네. 그리고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시지 않고 검찰국장 이렇게 들어가서 짜죠 명단을. 네. 마지막 명단을 그렇게 체크하거든요. 사실은 네. 어느 정부나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민정수석이 해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니요, 자세히 알죠. 제가 법사위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책임이 크죠, 사실은. 그 마지막 명단을 대통령하고 같이 본 건데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의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사태와 관련해서.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도 보수 정권이 이어져 간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석방이나 특별 사면은 조심하겠죠. 네. 그렇지만 뭐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도 해줬는데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안이 있냐면 국가보안법이나 뭐 내란 네. 음모 이런 중대한 범죄와 관련해서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 있고 나서 특별 사면을 대통령께서 특별 사면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헌법 질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법에 관한 특별 사면은 몰라도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라 하더라도 네. 국기와 관련된 부분에 범죄와 관련돼서는 특별 사면이 좀 제한적으로 네.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이석기 전 의원 최종 선고가 났기 네.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네. 안에서도 지금 쟁점으로 좀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윤관 시사병법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